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IMFP 정지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대한민국 청약 지도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하는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얼어붙어 있는데 언젠간 풀리고 더 얼어붙을까 걱정이 되시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동산 빅데이터로 한 해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빅데이터 중 정말 가격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왜 집값이 떨어질까? 아니 재작년에는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얼어붙어 있는데 가격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여기서 아주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장은 오른다입니다. 근데 오른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근거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보면 입주 물량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공급이란 시그널은 어떻게 보면은 입주 물량과 미분양, 청약 경쟁률이 사실 보면은 공급의 측면에 어떤 좌지우지하는 게 있고요. 수요의 측면에서는 청약 경쟁률도 수요를 나타내고 있죠. 제가 대한민국 청약 지도라는 책을 썼을 당시에도 정말 청약 경쟁률에 숨어 있는 빅데이터를 발견하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100대 1이 나왔는데 최근에 분양한 거는 두 자릿수 경쟁률이라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미분양이 났느냐 안 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서울의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제가 이토록 오랫동안 미분양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미분양은요, 생각해 보면은 아주 신상입니다. 신상인데 미분양이 났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상은 백화점에서 옷이 걸려 있죠. 그런데 신상인데 누워있는, 그러니까 매대에 팔리는데 매대에서도 안 팔리는 물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봤을 때 서울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경쟁률에 숨어있는 경쟁률도 봐야 됩니다. 이번에 사실 두 자리 숫자로 했던 그 분양 단지는 사실 9억 원이라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영향이 있었던 거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수요와 공급도 있는데 사실 유동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유동성은요, 돈의 흐름, 돈의 양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얼어붙은 것은 어떤 영향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빅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주구장창 오르지 않았냐? 그런데 알고 보면 아니었다라는 사실. 제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그 해에 정말 탑 10을 뽑아봤는데요. 2017년도에 보니까 전부 다 거의 서울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서울이 정말 가장 많이 오른 곳이겠죠. 전국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수치는요, 매매 지수라고 하는데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수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서울이 당연히 올라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서울이 아닌 다른 곳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분당구랑 광명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바로 서울하고 딱 붙어 있는 거죠. 정말 서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도 많이 상승하는 지역임에도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18년도에는 정말 서울 딱 붙어 있는 곳이 올랐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이 올랐나?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2019년도에 상승 순위를 봤더니 유성구, 중구, 서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 대전입니다. 지방이 나온 거죠. 그래서 대전이 왜 올랐는지 한번
다시 한번 유추를 해보면 여기에서도 아주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오른 그 핵심 1번 세종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대전과 세종이 정말 관련이 많은데 보니까 2019년도쯤에는 세종의 입주 물량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전이 갑자기 급부상했은 거, 아니 그동안 안 오르다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보면은 입주 물량하고 연관이 많구나. 그러면 2022년도에 세종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사실 정치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의 입주 물량이 정말 마무리되는 시점이지 않았나. 그리고 세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자리가 아주 주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의 빅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세종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보면은 옆에 김포하고 영통구, 수지구, 남양구, 덕양구 이렇게 서울이 아닌 곳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서 서울하고 딱 붙어 있었던 분당하고 강명을 지나 이제 김포와 남양주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사실 여기서는 약간의 어떤 팁이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도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한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하는 것 중에서 정말 변수로 작용하는 건 부동산 정책이겠죠.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제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봐왔는데 바로 정책의 효과는 한 며칠 일정 기간은 나오지만 다시 시장은 제 기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작년에 얼마만큼 올랐나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면요. 세종이 보면은 42점이라고 표현하면 점수는 아닙니다. 오산이 45점이에요. 연수구도 40점. 연수구는 바로 송도가 있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2021년. 와, 작년에 집 샀어야 되는데 오산 갔어야 되는데 정말 오산은요. 제가 그 KB시세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안 오르고 16년 동안 그러니까 16년 동안 정말 안 오르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라고 보면은 사실 여기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풍선 효과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산이나 연수구, 동두천, 시흥, 안산 이런 것들이죠. 사실 서울이 주구장창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도대체 어디가 오를까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안 올랐다라고 하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서 빨간색은요. 강북의 대장 노원구고요. 그리고 강남 그러니까 한강 이남의 대장 강남구를 보면은 들쑥날쑥 하지만 지금 노원구가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지역입니다. 항상 똑같은 것이 계속 오르진 않죠. 이렇게 보니까 들쑥날쑥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항상 그렇게 어떤 시소 게임처럼 그렇게 서울은 진행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또 대출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변수를 또 가져가고요. 지금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 입주 물량은 정해져 있고 사실 미분양이 나는 건 여러 가지 심리의 요건이지만 정책과 대출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변동폭이 이렇게 시세 상승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다들 지금 정지 상태가 아닐까, 뛰어갈 것인가, 뛰어가지 않을 것인가라고 다들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강보합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서울 집값 맨날 올랐나 떨어졌나 봤을 때 이게 바로 서울의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두 가지 지금 빅데이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이거 KB 국민은행에서 매주 우리들에게 양질의 보고서를 주고 이것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둘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사실 매매라는 건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는요. 100% 실수요자입니다. 왜요? 전세 사는 사람은 투기로 인해서 시세 상승을 위해서 전세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를 보게 되면요. 지금 매매 에너지가 진짜 미친 듯이 2018년도에 에너지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또 에너지를 받았는데요. 전세는 사실 에너지가 없다가 2020년 8월부터 에너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급격하게 에너지가 생기면서 지수가 올라갔죠. 그러면 우리 또 2020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하시죠? 네, 임대차 입법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2+2가 생긴 때였죠. 그래서 급격하게 전세 물량도 사라지고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급격하게 전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에너지가 계속 없어지니까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에너지가 갑자기 2021년 하반기부터 에너지가 쑥 줄어듭니다. 이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는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주 물량이 많을 때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입주 물량 제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2021년도에 입주 물량이 2020년보다 많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왜 줄어들었지? 여기서 보면은 대출이라는 측면이 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부동산이 쉬워 보입니다. 왜? 규제가 나와서 이렇게 되고 대출이 나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서울이 오른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사실 이 입주 물량의 영향도 있고 지금 전세에 쌓아진 에너지가 이제 나중에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매매는 어떤 심리에 의해서 조금 있다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경우에는 안 사도 되지만 전세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전세를 안 거주할 수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현상이 생길 때 전세 에너지가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줄어든다면 다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전세값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시중에 전세 안 나가고 있는데요. 네, 안 나가고 있어요. 저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주변에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라는 건 계속해서 수요자가 생기면서 그 가격을 형성한다면 반드시 저는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또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정책이 하나 들어오기도 하고 이 정책 중에서 금리의 영향도 있습니다. 금리는 부동산 시장하고 관계없다면서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금리의 영향으로 최근에 이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거주할 때는 매매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예전에는 월세에 대한 지수를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월세는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거의 월세가 오르지를 거의 않습니다. 전세만큼 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수요로 가는 확률이 많아지면서 이 전세 수요가 이렇게 양분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로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입주 물량의 또 줄어듦으로써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서울만 보니까 요즘 주춤하잖아요. 전국이 주춤하나. 참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이지만 이 부동산 시장만큼은 정말 그 지역만큼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서울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른 지역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강릉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와, 갑자기 강릉시의 에너지가 이렇게 폭발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에는 전국 시향도, 그러니까 전국을 매매나 전세를 날씨로 한번 표현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릉은 왜 이렇게 올랐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문점을 갖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국은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매매 지수도 오르고 전세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전세가 조금 소강된 상태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절 수요도 있다는 거. 야, 진짜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 다시 한번 보면은 바로 계절 수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계절 수요로 매매나 전세가 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봄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봄이 됐을 때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날씨를 보면은 올해는 더울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준비하세요. 라고 하고 안 더운 적도 있었고, 진짜 더운 적도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과거의 데이터로 한번 역추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신상,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게 바로 미분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선택 안 한다? 이것은 완전한 지표, 이것은 하락의 징조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는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투자자는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또 고요하잖아요. 이 미분양이 또 해소되면 집값이 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정말 많이 봐왔어요. 어디요? 앞에 봤잖아요. 대전이요. 그렇지.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분양의 추이를 보면은 서울은요. 와,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잠깐 많았던 거는 지금 내 수치가 900이에요. 정말 서울 인구 1000만이 깨지긴 했는데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없었던 이유는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의 미분양 추이를 보면 정말 신상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신상만 나오면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청약 경쟁률 2자리 숫자라고요? 저는 청약 전문가로서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가면 딱 알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완판되면 끝이잖아요. 10장 만들었는데 10장 다 팔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으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바로 대구광역시입니다. 제가 청약 강사로서 활동하는데 대구 가면요. 하나도 안 팔려요. 왜요? 전략 필요 없고 가점 필요 없어요. 가서 줄 서서, 줄 서기도 안 해도 돼요. 모델하우스 가서 사인만 하면 여러분들이 새 집을 갖는 거죠. 서울은 오픈런이고 대구는 그냥 깔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면 또 심리가 있는 거죠. 오픈런이면 저거 꼭 사야지 막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깔려 있으면 근데 지나가다 보면은 저거 살까? 뭘까? 이러면서 언제든지 살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되는 시장인 거죠. 급격하게 늘었는데 여기는 900이고 2,400입니다. 그런데 미분양 중에서 살까 말까 하다가 매대에 있어서 팔려 나가면 괜찮아요. 매대에서도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재고가 쌓이죠. 그게 바로 올해 신상이었는데 내년 신상 때까지 재고로 쌓이면 뭐예요?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준공 후 불이 꺼진 상태. 그거를 제가 경험해 봤었는데 용인 미분양 대형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불 꺼지니까 뭐 했어요? 전세, 리볼쟁, 생각이 안 나는데 전세를 뭐 싸게 줘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한다. 하여튼간 그런 정도로 되면은 주변에 정말 집이 안 팔립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는데 대구시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구 이렇게 물량 많으면 좀 조절 좀 하지. 조절이 사실 보면은 건설사 입장에서 많이 팔리면 밀어내기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잘 팔리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계획상
계속 찍어내는 거죠. 야, 그 옷 있잖아. 그 남색 옷 너무 잘 팔려. 야, 다 찍어. 다 찍어. 옆에도 A 건설사도 B 건설사도 이렇게 찍어내다 보니까 인허가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죠. 이따가 제가 기상도를 하면은 정말 유유 울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분양의 수치가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픈런 하는 데를 가실래요? 아니면 깔려 있고 매대 나가고 이런 데를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이건 청약 경쟁률인데 정말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 같은 경우는 100대 1. 여기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가 두 자릿수죠. 50대 1이라고 해서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꺾였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현혹하는 뉴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선 숨어있는 그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죠. 100대 1, 200대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한 실수요자가 원하는지, 이 양이 지금 공급 세대 수가 4, 5, 4, 3, 9인데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4개의 옷을 나왔는데 지금 200명이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약 경쟁률을 볼 때 중요한데, 제가 대구의 청약 경쟁률을 다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원인은 사실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예요. 지금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는 84제곱미터는 9억 원이 넘었고,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은 9억 9,900불. 왠지 홈플러스 가격 같죠? 9억이 넘지 않으려고 8억 9,9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청약 경쟁률을 조사했을 때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나와 있는 그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분양가는 일정했어요. 분양가는 그렇게 고가 분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안 했다라는 거죠. 가격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 꼭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역도 외곽이거나 허허벌판이거나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구도심 안에 여러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미분양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청약 경쟁률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사실은 경매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낙찰률. 왜냐하면 그러면 가격이 문제라면 여러분, 얼마까지 떨어질까 걱정되죠. 서울 집값 떨어지면 어떡할까 걱정되죠. 이게 지지선이에요. 이 낙찰이라는 것들이 보면은 경매로 했을 때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는 거죠. 여기는 사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시장은 100% 실수요자. 어디서 들었지? 100% 실수요자? 전세라는 거가 100%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이 실수요자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낙찰이 안 된 게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약간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까지 떨어질까? 얼마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라고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방화동에 조금 대형 아파트인데요. 7억 정도 하면 괜찮다. 그런데 이 가격만큼 지금 호가가 만약에 8억이 나오면 6천만 원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아주 직관적으로 조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지선은 알자. 제가 하락장에서 경매 투자를 해봤는데요. 용인 대형 아파트도 낙찰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하락 지지선, 그것을 지지하니까 그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정말 경험해 봤는데요. 여러분, 하락장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겁니다. 내가 사고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런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겼을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맨날 떨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 입주 물량, 미분양, 청약 경쟁률 이런 것들도 봤는데요. 사실 유동성. 지금 막힌 시장은 거의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대출 내기 힘들다. 대출 내기 힘들다라는 건 뭐냐면 대출을 내는 은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출을 내는 은행의 입장은 많이 내는 게 좋지만 정부의 입장도 다른 거죠.
너무 많이 내서 가계 부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 대비 이 정도까지만 대출 내줄게. 그런데 너무너무 타이트하게 규제하는 DSR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번호 외우시죠? 제가 청약 강사로서 본인의 가점도 외우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하나 더 외워야 돼요. 자기 소득 대비 얼마나 대출을 낼 수 있는지 DSR이죠. 이것은 여러분 대부분 뭐 계산기도 따로 있습니다. 내가 역산을 해보는 거죠. 내가 5천이면 내가 DSR로 3억의 정도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3억의 대출을 받으려면 6억이나 7억짜리 아파트만 가능하다. 이렇게 역산을 해서 가야 돼. 옛날에는 나 10억짜리 살래. 딱 그러고 대출 요만큼 신용대출 내고 뭐 이렇게 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정했다면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아주 핵심적인 건데요. 조기로 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2022년 7월부터 하는 2단계를 2022년 1월부터 하겠다라고 작년에 발표가 났죠. 그리고 시장은 점점 얼어붙었죠. 하지만 그런데 반포주공이나 여러 군데는 지금 막 신고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시장은 대출이 필요 없는 시장.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15억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억이 넘는 투기가야지구내 15억이 넘는 그 아파트는 대출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도 어떻게 사? 대출 없이 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시장이죠. 지금 들어보면 난 대출이 정말 소중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를 받는 그 단위의 집값은 약간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시장에서 중가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고요. 저가 시장은 원래 쌌기 때문에 이 정도 대출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막혀버리니까 그것을 팔고 상급지로 가는 사람도 막혔지만 이 밑에 있는 시장은 반대로 여기가 더 오르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유동성이 문제인 거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유동성 중에서 이 심리를 막 어그트리는 옆집 엄마 집값 올랐대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없던 돈도 생겨서 하게 되고 이런 용어들이 유행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벼락거지라고 해서 울고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벼락거지라고 해서 영끌해서 집을 샀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신조어들로 인해서 심리를 어그러뜨리고 유동성을 발생시키면서 하는 시장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2년 전에 제가 이제 영끌에 대해서 사실 영끌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저 사람 그렇다는데 속으로 진짜 영끌도 실력이다라고 대출도 실력이다라고 하고 오늘 낸 대출이 가장 많다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영끌했던 분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시장을 오랫동안 보아오고 정말 이 시장에 대해서 꿈을 꾸고 정말 서울에 진짜 내 집 마련 하나 하고자 했을 때 저는 20년이 걸렸어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집을 사고 정말 집을 사자 하고 그럴 때도 정말 미친 듯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한 딱 10년 전 이제 꿈을 꾸고 10년 딱 됐을 때 이렇게 미친 시장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든지 내 집 마련을 해서 딱 10년이 지나서 서울에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커다란 어떤 마음을, 심리를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그 계기로 해서 내 집 마련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식 코인도 문제예요.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부동산을 팔아서 부동산 자산을 이게 늘려가는 게 우리가 정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주식으로 대박치고 코인으로 대박친 사람들이 현금 자산으로 그러니까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부동산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유동성이 부동산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익부 빈익빈 시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걸 사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저평가를 찾을 수 있는 바로 좋은 방법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판교, 강교, 동탄투 비교하면 판교는 강교는 동탄투가 무슨 서로 다 잘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은 판교, 강교, 동탄투를 봤을 때 이 가격의 흐름은 가격의 서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 1월에 만든 표인데요. 그 지역 안에 국민평형, 국평이라고 해요. 84제곱미터의 최고가 아파트와 가격을 정리했습니다. 20억이 넘는 시장, 15억에서 20억 시장, 그 다음에 10억 시장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15억, 주황색하고 빨간색은 대출이 필요 없는 지역이라고 보여지네요. 사실 조정대상 지역은 조금 번외고요. 그 다음에 10억 시장. 옛날에는 10억 벨트라는 게 10억 시장 됐다라는 게 되게 큰 뉴스였습니다. 제가 3년 전만 해도 와 마곡이 드디어 10억이 됐습니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17억이 돼버린 거죠. 시장이 껑충껑충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가격의 서열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의 서열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앞에 나왔던 입주 물량, 미분양, 청약 경쟁률, 일자리, 교통 이런 것들로 약간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되게 놀라웠던 일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집만 안 올라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지역값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예전에 해운대구를 갔을 때 저기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두 번째 지역이 해운대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19년도 그 전후를 갔을 때 해운대구에 사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해운대구가 광주 봉선동만큼 가격이 이렇게 안 받쳐줘?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고 가격이 정상화되니까 강주보다 부산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격 서열을 조금 알아두면 조금 여러분들이 상급지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국의 시세 날씨 따라라라라 오늘의 날씨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수도권하고 뭐 경기, 인천, 서울하고 그 다음에 5대 강역시 위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적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 되니까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얼음이 되는 시장은 아까 대구 강역시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나는 이제 떨어지냐?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겨울이 오면 다음에 뭐가 와요? 봄이 오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그렇다. 그리고 저기 이렇게 우리 꼬리 있잖아요. 호랑이 꼬리 그 자리가 포항입니다. 그런데 와 정말 이번에 경상북도 작년하고 올해 이제 입주하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안 그래요. 지금 보면 창원, 거제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밝은 약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목포라든지 이쪽이라든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고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햇님으로 해놨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그래도 구름 뒤에 햇님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언제든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인천이 조금 구름이에요. 구름인데 구름이 걷히면 또 햇님이 나오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또 입주 물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럴 때는 사실 이 구름을 밀어내는 구름이 바람이 불잖아요. 그게 서울에서 바람이 불면 그 서울에 가지고 있는 햇님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시장을 주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영향을 주는 이 빅데이터만 조금 챙겨본다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